다가오는 12월 FOMC 그 전의 전략은 무엇이고 우리가 FOMC 지나고 이후 어떻게 시장을 바라볼 건지 수익률 날 수 있는 전략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님 모셨거든요. 정말 여쭤볼 게 상당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12월 FOMC 우리가 그 파고를 잘 넘는 게 과제인 것 같은데 네. 뭐니 뭐해도 뭐 금리는 인하될 것 같긴 한데 네. 점도표의 모양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차후 이제 연준의 행보에 대한 시그널링을 주는 게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측면에서 점도표라는 걸 제시하고 있는데 총 연준 인사들이 20명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중에 12명이 보팅을 하고요. 연준 내 이사들이 뉴욕 연은 총재까지 해서 그 부위원장이니까 계속 당연직으로 계시고요. 그렇게 해서 한 8분이 하고 지역 연준 총재 4분이 해서 예. 12명이 보팅을 하는데 왜 지금 시장에서 조금 논란이 있느냐면 지금처럼 연준 내 점도표가 이렇게 양 끝단으로 분화가 된 적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K자인가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거기에 한 중간쯤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일부 이제 매파 위원들 중에는 연준에 있는 그 건전성을 관리하는 연준 유사 중에 바 부의장 같은 사람은 그 연준 내에서도 금리 인하가 불필요하다. 그리고 지역 연준 총재들이 최근에 조금 더 지역 팩트를 반영해서 물가에 대한 민감도가 있다 보니까 매파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올해 보팅권을 갖고 있는 캔자스 시티라든지 이런 쪽에 계신 연준 인사들은 상당 부분 지금 좀 강하게 인하를 좀 반대하는 입장. 그러니까 점도표 상단은 현 기준금리 이제 4% 상단이잖아요. 거기서도 더 인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내년에 아예 동결을 제시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매파. 네, 매파죠. 예. 가장 완화적으로 2% 중반까지 내년에 금리를 낮춰야 된다. 앵커님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이번에 또 트럼프 그거겠죠. 예, 절대적인 트럼프 지지자. 대통령이 지명을 했던 예. 그 미국 또 경제 자문관이었죠. 스티브 마이런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마이런 보고서, 미란 보고서. 저기 환을 다른 나라들의 미국 달러를 더 약세로 끌고 가서 제2의 플라자 합의 마러라고라고 하는 리조트에서 모여서 다시 한번 달러 약세를 유발하는 정책으로 다른 나라의 부담을 넘겨야 된다. 지금 관세 정책의 큰 틀을 짤 때 일조했던 양반이 지금 기준금리, 미국 연방금리 2.5까지 낮춰야 된다는 가장 비둘기. 경제 책사였던. 위는 4%고 밑은 2.5입니다. 그 사이에 그러면은 완전히 양끝으로 갈라졌냐? 아니요. 그 사이에 점점점점점 찍으면서 연준 인사들의 의견이 너무 분화가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이 일괄적으로 갈 수 있느냐? 현재 주어진 이 분화된 점도표에 20명이 찍은 점도표의 중간값은 내년에 한 번 인하입니다. 이번 12월 인하를 포함해서 내년까지 미국 기준금리는 3.5% 상단에서 멈춰야 된다.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미국 경제 비교적 하드 데이터라고 하죠. 소비라든지 기타 소비 관련 투자 관련 지표들이 조금 지지가 되면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높느냐. 그리고 관세 쪽에서 물가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는데 요것 때문에 내년에 한 번 정도의 점도표가 유지될 거라고 보는 시각은 약간 매파 쪽. 그런데 여전히 고용이 취약하고 그리고 전체 미국 물가가 피크아웃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도 미국 물가는 이미 안정화 단계에 들어왔다라고 엄청 강조를 하고 계신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각이 확산되면 내년 점도표가 2번까지 중간값이 다운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후자 쪽에 조금 더 시각을 두고 있는데 왜냐하면 연준 내의 핵심 인사들이 연준 이사들이라든지 뉴욕 연은 총재 같은 분이 이번 12월 인하를 지지하면서 아직까지 중간값이 대략 3% 내외 정도거든요. 거기까지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가야 된다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점도표상으로는 내년에 한 차례 3.5, 2027년에 한 차례 3.25 정도까지를 2년에 걸쳐서 가야 된다 보고 있지만 내년까지 그 기대를 좀 땡겨 들어온다고 하면 최근에 미국의 또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들이 좀 많이 희석됐습니다. 그 케빈 해시시라고 하는 트럼프의 또 가장 최측근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론이 되면서 이분이 트럼프 말을 잘 들으면 금리를 아래쪽으로 공격적으로 끌어내리지 않을까 하는데 또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그 반대급부로 또 강하게 저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1년 뒤에 미국의 선도금리에 반영되어 있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시장은 3.25까지 간다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기대가 조금 희석되는 오히려 반작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놓고 보면 만약에 이번 12월에 내년 점도표가 2차례 정도 인하까지 확산되지 않는다면
최근 그래도 다시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미국 증시에는 유동성 측면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재료가 될 수도 있겠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는 채권 시장 관점에서 조금 더 도비시하게 시장을 보는 입장인데 그 포인트가 달성이 되지 않는다면 올해 남은 기간 또 미국 증시에서의 약간의 잡음이 커지실 수도 있겠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12월 FOMC의 관전 포인트는 연준 위원들 간의 갈등, 이 부분이 얼마나 봉합이 될 수 있을까. 네. 지금 뭐 K자 양극단으로 좀 벌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니까. 근데 내년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 인하 네네. 쪽으로, 그러니까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간 가면 갈수록 12월 뭐 FOMC에서 추가적으로 매파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좀 적다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FOMC 뒤에 확인될 고용 지표가 있는데 사실 우리 2주 전만 해도 10월 FOMC 의사록이 나왔을 때 지역 연준 총재들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됐을 때는 12월 인하 확률도 30% 이내로 굉장히 낮아졌었어요. 예. 그 12월 인하 기대가 30% 이내로 낮아졌을 때 나스닥 지수가 고점에서 한 8% 정도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연준 인사들, 특히나 아까 얘기 드렸던 어떻게 보면은 파월 의장의 좀 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뭐 당연직 부의장이죠. 뉴욕연은 윌리엄스 총재 같은 사람이 12월 인하를 지지하면서 그래도 이번 주 인하 확률이 다시 80%까지 올라왔다. 그 부분들이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안정성을 좀 확보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 이후에 재정 관련된 정부가 돈을 쓰는 쪽이 조금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쪽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없기 때문에 연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12월에 당연히 인하를 해주고 내년에 인하에 대한 기대를 좀 더 확산시키지 못한다면 이게 또 유동성 측면에서는 미국 증시에 당분간은 부담 요인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그런 정도는 좀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향후도 그렇고 기준금리 인하나 뭐 동결 인하 그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잣대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경기 여러 가지 데이터가 필요한데 지금 보면은 장단기 금리차 있잖아요. 네네. 이게 2달 연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네네. 역전되면 이제 경기 침체 신호니까 네네. 그런 거 봤을 때는 경제 확장 신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한편에서 보면은 ISM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여전히 좀 둔탁한 네. 둔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건 좀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는 네. 하드 데이터라고 합니다. 당장 눈앞에 실물 지표들 차원에서는 네. 비교적 양호한 편인데요. 네. 방금 얘기하셨던 ISM 지수, 그다음에 또 하나 미시간대 소비 심리, 두 개 기업 심리와 소비 심리, 민간의 가장 중요한 선행성 지표들은 뭐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소비 심리는 사상 최저치고요. 그리고 기업 심리도 위축 국면에 들어왔을 정도로 나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미국 경제, 우리 미국 경제 굉장히 양호한 편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이쪽에 대한 탄력 둔화가 불가피해 보이고 올해도 미국 증시가 한 10%대 중반 올라서 우리는 꽤 그래도 미국 투자 수익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 MSCI 월드 인덱스 기준으로 글로벌 평균 주가 지수 수익률이 얼마냐? 10%대 후반입니다. 이 정도로 미국 경제 글로벌 주가 지수가 상당히 양호한 그 평균 수준을 미국 증시가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이 원래는 한 2% 정도 성장을 해야 양호한 나라로 하는데 올해 2% 성장이 안 나옵니다. 내년 시장 컨센도 IMF 같은 기관들이야 뭐 2% 정도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 컨센은 여전히 1% 후반대. 미국 경제에 대한 탄력이 좀 약화되는 부분이 있다. 거기 중심에는 방금 얘기하셨던 심리 지표들의 위축이 일부 기업들이 이제 비용 문제 때문이라도 고용을 줄이고 있다든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저축률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준보다 또 낮은 수준에 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축을 별로 가게가 안 해놨다는 거죠. 심리 지표는 사상 최대로 위축돼 있는데 저축도 별로 없어. 이런 상태라고 놓고 생각해 본다고 하면 어느 정도 미국 경제에 대한 안정성 취약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내년까지 연준이 기존의 9월 FOMC에서 내년에 한 번 인하 정도를 점도표를 찍어놨지만 이번 12월에는 그 기대치가 조금이라도 아래쪽으로 가줘야 정책적인 힘을 받으면서 미국 증시가 내년 초반까지 다시 좀 안정적으로 오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그 부분은 경기 여건과 이렇게 그러니까 나쁜 지표가 오히려 배드 이즈 굿으로 지금 해석되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 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위원님, 10년물 국채 금리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이제 4% 고원저리에서 안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된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안 떨어지면 연준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향후 방향성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네. 뭐
경기가 나빠서 장기 금리가 내려오면 연준이 그거의 부담에 기준금리를 낮춰주는 시장을 쫓아가는 방향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실물 아까 소프트 데이터 심리 지표들이 안 좋으니 연준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아래쪽을 열어주면서 또 기준금리가 인하되니 장기금리가 따라가는 그런 인과관계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네. 저희는 지금 미국의 장기금리가 4%대 이상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 미국이 일시적으로 물가가 높을 때 명목 성장으로 뭐 4%대 이상의 성장을 냈지만 미국은 평균적으로 실질 2%, 명목 3%대 성장을 하는 나라입니다. 장기금리가 그 정도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올해 왜 그 펄스트 브랜드, 뭐 트라이컬러와 같은 미국의 자동차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조금은 취약한 기업들이죠. 네. 거기에 사모대출 시장에 문제도 일어나고 했는데 이 고금리가 주는 스트레스가 지금 일부 이제 저신용 쪽 그런 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주택 가격도 올해 3월 달부터 한 8월, 9월까지 계속 약세를 보이다가 9월, 10월 금리 인하를 내주면서 하락세가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의 주택 시장도 사실은 실질 주택 가격 보면 역사상 최고치 서브프라임 때보다 지금 10% 가까이 높거든요. 네. 그런데 거품이 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연착륙시키고 안정화시키려면 미국의 4%대 장기금리는 4%가 넘는 이 장기금리들은 상당 부분 경제 부담을 주는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그런 부분의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내년까지 기준금리 좀 더 인하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 경기가 아직 뭐 그렇게 크리티컬한 충격은 없지만 그런 기조는 가져가면서 금융 안정을 도모한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내년 추가적으로 이 두 차례 금리 인하 예상해 주신 약간 도비 씨 네네. 비둘기적인 맞습니다. 그런 의견을 주셨군요. 12월 FOMC 이후에 달러의 방향성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네. 미국의 달러가 조금 약해지지 않겠냐. 그리고 케빈 해시과 같은 트럼프 인사를 하면 조금 또 통화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달러 약세에 대한 기대가 있긴 하겠지만 올해 달러 인덱스가 급격히 약화될 때는 내년까지 미국 기준금리가 마켓 프라이싱 3.25까지 갈 수 있다는 기대를 반영해서 미국채 2년 금리가 이미 3.4%예요. 3.4, 3.5. 그 기대를 충분히 반영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추가적인 완화에 대한 기대 때문에 달러 지수 자체는 조금 약세로 아래쪽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 강도가 올해 하반기에 진행되는 수준보다는 적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로 놓고 보면 지금 1,470원 굉장히 부담스러운 환경인데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로 가져갈 수 있는 룸이 한 30원 이상 룸을 낮출 수 있을 것이냐. 네. 그 정도를 기대하고 가시는 게 맞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글로벌 채권 지수 편입에 따르는 자금들이 채권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유입되고 있거든요. 10월 이후 외국인이 현물 채권만, 선물 시장에서는 매도를 계속 가져가고 있지만 현물 채권 시장에서만 23조 원이 넘는 돈을 지금 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내년 연초에 이제 내년 4월에 편입이라 이제 패시브 자본들까지 조금 더 채권 시장에서 유입이 되면 그런 게 조금 원화를 조금 더 안정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 미국의 통화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가 조금 더 강화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국인 채권 플로우들이 조금 더 유입되는 힘이 강화되면 지금 원달러 환율 1,470원 꽤 높죠. 근데 내년 초까지는 이게 기조가 바뀌진 않습니다. 뉴노멀 시대는 맞는데 1,400원대 초반까지 좀 안정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여지는 좀 확보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위원님 엔화도 신경 쓰이잖아요. 일본 시장. 예. 최근 이제 중국하고도 대립하고 있고 네. 그 고집이 또 말도 못하고 예, 총재에 영향을 좀 받을까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메인 포커스가 내년에 또 정부가 돈을 쓰겠다.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한 20조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00조 원 가까운 돈에 추경, 정부가 돈을 쓰는 정책을 내니까 또 유동성이 풀리고 일본이 지금 물가가 낮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올해 내수 경기가 좀 회복되면서 일본이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더 경기 부양을 해서 돈을 쓰겠다. 그러면은 물가가 오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BOJ가 최근에 금리 인상 기조를 내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뭐 엔캐리가 청산되지 않을까. 일부 뭐 특히나 코인 시장을 네. 중심으로 우려들을 많이 하셨는데 엔화 자체에 방금 얘기했던 정부가 푸는 돈의 힘과 일본이 그 유동성과 자산 시장의 거품을 좀 통제하겠다고 일본 BOJ가 인상하는 게 힘이 맞물려서 엔화는 그렇게 절상되는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일본은 금리를 올리는데 엔화가 그러면 강세로 가지 않을까요? 역으로 우리는 지금 금리 인하가 멈춘 상태에서 우리는 통화 정책이 안 움직이는데 그러면 엔화 대비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해지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 증시에 더 투자 매력이 있지 않을까요? 누가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대신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세계 채권 지수 편입과 함께 내년까지
투자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뭐 생산적 금융이죠.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그런 준예상성 정책들이 도와줄 거기 때문에 원엔 환율의 연동성은 좀 일부 이때 오히려 원화가 지금 그동안 너무 취약했던 부분에 대한 반작용들이 조금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엔화와의 관계에서 일본 엔화 절상되는 부분은 사실은 주변 통화의 약세가 우리한테 주는 좀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원달러 환율의 부담 요인이 조금 완화되는 측면으로 일본 쪽은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외 환경이 흔들리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체력과 내공이 있으면 네.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쿠션이 있는 거니까 한국 네, 경제는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한국 경제는 올해까지 좀 어려움을 네, 딛고 네. 내년까지는 좀 개선되는 방향을 믿고 가는 게 예, 지금 코스피 4천 시대에 맞는 방향이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내년은 코스피 5천을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뭐 채권 이런 부분에서도 잘 풀렸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어쨌든 기준금리 인하 시대인데 채권 사야 되나요? 국내 채권이 최근에 올해 바닥 대비 무려 80bp, 0.8%나 올랐습니다. 제가 올해 하반기 국내 채권 시장을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이런 경기 개선되는 거나 통화정책 기대만 너무 기대하고 가지 말자. 내년에 준예산성 정책 때문에 뭐 은행채나 공사채 발행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급 부담도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금리는 우리 금리 인하가 끝났다는 실망감까지 다 반영해서 인상까지 반영하고 오른 수준입니다. 제가 국내 채권 시장을 게르, 네네. 닭갈비다, 먹을 게 별로 없다 했는데 요즘은 국내 채권 시장이 닭갈비살 정도, 가슴살 정도 살이 좀 붙은 것 같습니다. 요리는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네. 3%대 무위험 수익률은 연금형 자산이나 깔고 하는 측면에서 채권도 물론 전 주식이 더 좋아 보입니다, 예. 지금. 그렇지만 국내 채권이 그만큼 약세를 기록해서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 한번 점검해 보실 시점이 됐다. 예,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채권 시장은 겨울에서 봄으로 가고 있고 채권보다 더 나은 건 주식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어떤 섹터가 괜찮은지 거기까지만 들어볼게요. 역시 지금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나 혁신 산업들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AI와 로봇 관련된 이런 기대들, 그거는 이제 글로벌적인 테마입니다. 뭐 지금 최근에 뭐 테슬라에서 옵티머스와 같은 휴머노이드 혁신이 되면 내년에 뭐 게임을 해가지고 사람하고 대결을 하겠다, 로봇으로. 뭐 이런 단계까지 온 걸 보면 네네. 그쪽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은 지금 가장 주도주였잖아요. 예. 아직까지 뭐 AI 최근에 거품론이 있긴 하지만 로봇과 연계지어서 생각한다면 AI는 로봇까지 아직 거품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다. 진행돼야 될 부분들이 남아있다. 그쪽을 전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제 중요한 순간 12월 FOMC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투자 전략들 말씀 들어보니까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죠?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유익했고요. 윤여삼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스타 바이오 기업 알테오젠에 대한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최근 굵직한 이슈에 좀 둘러싸여서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님께서 자세히 이제 분석을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이 기업이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한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우선 알테오젠 기업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바이오 기업들 어떤 사업을 하는지 들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네. 많고 이제 공부를 해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은 2008년에 설립된 바이오 의약품 개발 기업입니다. 네. 가장 유명한 게 알테오젠이 자체 개발한 플랫폼 기술, 그러니까 하이브로자임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항암제라든가 항체 치료제는 보통 이제 정맥 주사로 맞아야 돼요. 이 정맥 주사라는 게 굉장히 힘든 이제 이 투여 방식을 이제 고수해야 되는데 이 하이브로자임이라는 거는 이 피하 주사, 우리 보통 SC라고 하는데 이 피하 주사 제형으로 전환하는 기술인 거예요. 정맥 주사는 사실 약물을 이제 직접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이라서 이게 사실 약효가 빠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 투여하는 과정에서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보통 이 정맥 주사를 맞으려면 병원에 입원해서 한 4시간, 5시간 침대에 누워서 이제 맞아야 되기도 네.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만약에 정맥이 불안정하거나 뭐 염증이 발생하거나 이럴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좀 감수해야 되는데 피하 주사는 이제 피하 지방층에 주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투여 시간도 한 5분이면 네, 되고 예. 그러니까 사실 환자가 직접 주사하는 것도 가능한 제형인 거고 치료하기도 엄청 쉬워지고 병원 입장에서도 보면 환자의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이제 이거를 뭐 항암 치료제라든가 항체 치료에 적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이제 그 획기적으로 환자의 편의성이 좋아지는 건데
이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기술이 그런 면에서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뭐 머크라든가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뭐 이런 글로벌 제약사하고 이전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 이전 이거에 플러스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뭐 바이오 시밀러 뭐 이런 것도 이제 임상 허가 단계에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난해 한 1,029억 원 정도 매출을 했고요. 254억 원 영업이익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2024년에 처음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 올해 3분기까지 실적을 봐도 이미 작년 대비로 매출이 굉장히 늘었고 영업이익 자체도 작년 영업이익 연간 영업이익을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올해 매출액 한 2천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1,000억 원을 조금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에 기술특례 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했는데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게 지금은 적자지만 기술력이라든가 뭔가 이제 혁신성 갖고 있는 기업들을 코스닥 시장에 이제 입성을 시켜주는 제도인 거잖아요. 그때 공모 당시에 시가총액이 1,415억 원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24조 원대로 성장을 했으니까 뭐 그 과정에서 보면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계약하면서 주가 많이 올랐고 뭐 사실 이제 코스닥에서 바이오 대장주가 예전에 HLB였었는데 HLB 제치고 바이오 대장주는 이제 자리매김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1위로 이제 성장을 한 겁니다. 네. 그동안 환자들의 페인 포인트를 거의 혁신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코스피로 이제 이전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어제 임시주총 열고 이제 코스닥 시장 조건부 상장 폐지 및 유가증권 시장 이전 상장 결의 건을 의결한 거예요. 네. 사실 이전 상장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온 지는 좀 됐어요. 이게 처음에 이제 불씨가 지펴진 게 지난 7월에 알테오젠 이대주주 이제 개인인데 뭐 스마트앤그로우 대표가 이제 이대주주를 있거든요. 이 이대주주가 알테오젠은 코스피로 좀 이전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발언했어요. 그러면서 이전설이 좀 솔솔 피어나기 시작했고 지난 8월에 공식 입장문을 발표를 하면서 코스피로 이사 가겠다라고 공식화했고 그때는 사실 뭐 구체적으로 타임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고 이전 시기의 그러니까 이전 상장 시기의 뭐 방법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중이다. 약간 이런 정도의 입장이었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9월 말에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려면 주관사업도 필요한데 주관사로 한국투자증권 선정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장 준비에 착수를 했고요. 그러면서 어제 이제 주총에서 결의를 이제 최종한 거죠. 네. 근데 궁금한 게 그게 이전한다고 하면 바로 이전되는 건 아니죠? 아니죠. 예, 그러니까 예. 이전하고 싶다고 다 이전할 수 있는 예. 것도 아니고 사실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네. 알테오젠은 사실 이제 정량적인 이 요건들은 거의 다 충족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요건을 좀 보면 이제 뭐 영업활동 기간이라든가 자기 자본 및 상장 예정 주식수 그리고 주식 분산 정도라든가 뭐 일반 주주의 수 그리고 뭐 경영 성과 뭐 감사 의견 요건 이런 것들이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이 중에서 사실 이제 제일 어려운 게 경영 성과인 건데 워낙에 기술 특례로 상장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경영 성과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좀 높았는데 일단 뭐 매출액, 이익, 기준 시가총액, 자기 자본 요거를 이제 조합한 요건들이 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매출액이 얼마를 이제 충족하고 엔드 기준 시가총액 얼마 이상이면 이제 충족한 걸로 본다.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 조합이 있고 아니면 단일 조건으로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라는 조건도 있는데 이미 알테오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총액 24조 정도니까 뭐 시가총액 관련된 요건은 모두 이제 충족을 한 상태고요. 뭐 다른 정량 요건들도 충족을 한 상태라서 뭐 이제 정량 요건에 대한 걱정은 없고 여기에 이제 경영 투명성이라든가 뭐 안정성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질적 심사 요건을 이제 충족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알테오젠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코스닥에서는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의무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코스피로 가면 이거를 이제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건데 예. 그걸 위해서 지금 뭐 예를 들어 내부 통제라든가 뭐 컴플라이언스 이런 보안 작업들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추고 나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면 이건 이제 기본 일반적인 IPO 과정은 똑같죠. 그러면 이제 거래소에서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 과정을 통과해서 상장 승인이 나면 내년 중에 아마 이제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보통은 이제 IPO를 하면 이렇게 상장 승인을 받고 뭐 수요 예측을 하고 공모가를 결정해서 일반 투자 대사로 공모를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근데 알테오젠은 이미 이제 코스닥 상장 기업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뭐 신주 발행이라든가 이제 공모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뭐 수요 예측을 하거나 일반 공모 청약 이런 과정은 건너뛰고 이제 바로 상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알테오젠은 코스닥 상장할 때 뭔가 특혜라고 해야 되나요? 기술 특례 상장으로 갔잖아요. 근데 네. 코스피 이전 상장한다고 하니까 제1호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맞을까요? 이게 사실 예. 특례 상장이라는 게 기술력, 네. 성장성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인증을 받잖아요. 뭐 두 곳 이상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서 등급이 얼마 이상이면 이제 요건을 갖추게 되는데 네. 뭐 지금 당장 흑자는 아닌데 뭐 이런 기술력이나 성장성을 보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서 자금을 조달을 해서 그걸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이제 통로를 열어준 거예요. 이게 이제 2005년에 특례 상장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됐거든요. 이 제도를 통해서 상장한 기업이 303개 정도인데 알테오젠이 그 중에서도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옮기는 첫 사례 1호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특례로 상장했을 때는 이제 적자였고, 근데 이제 작년에 흑자 전환했고, 네. 여기에 나아가서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서고 코스피로까지 이전하는 어찌 보면 이제 성공 사례, 네. 이 다른 기업들이 약간 롤모델처럼 이제 된 거인 건데, 지금 시가총액이 24조 5천억 원 정도니까 이 기준으로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쭉 이제 순위를 이렇게 매겨보면 뭐 삼성중공업, 삼성화재 이런 이 종목보다도 시가총액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지금 한 29위 정도 29위. 되니까 코스피로 옮겼을 때도 이제 상당히 큰 종목이 되는 겁니다. 네, 그야말로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정말 옮기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뭐 사실 코스닥보다 네. 코스피가 여러모로 이제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거나 이러기가 좀 수월하긴 네, 하죠.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코스피 이전 상장에 불씨를 지폈던 그 이대주주 그분 이제 형인우 스마트앤그로우 대표인데 그분이 이제 이전 상장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게 코스피에는 코스닥보다는 더 다양한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고 공매도 이슈들 피할 수 있지 않느냐. 사실 이제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들이 가장 이제 괴로워하는 게 공매도 폭탄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코스닥보다 코스피에서는 조금 덜하니 뭐 그런 것들을 좀 피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알테오젠 자체도 공식 입장에서 이 뭐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요거를 이제 이전 상장의 목적으로 밝혔었어요. 사실 코스닥 시장은 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 위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급등락도 심하고 이제 실적은 좋은데 거기에 따른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으니 그럼 제대로 평가해 줄 수 있는 코스피로 좀 가보자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은데요. 일단 알테오젠 지금 뭐 실적이 여러모로 좋잖아요. 매출뿐만 아니라 흑자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러니까 코스피 가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코스피 시장에 보면 이제 뭐 기관 투자자라든가 외국인 자금 유입에 좀 더 유리하긴 합니다. 일단 코스피로 이전을 하게 되면 패시브 펀드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의 여러 가지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네. 이 지수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기계적으로 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 패시브 펀드들이나 연기금 같은 이제 기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유입되기가 이제 쉬워지는 거고, 알테오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시가총액 한 29위 정도 될 것 같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코스피에서 여러 가지 지수 중에 알테오젠이 들어갈 확률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은 알테오젠이 이전에 왔을 때 이 알테오젠을 담아야 돼요. 그 지수에 편입이 되면.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가 발생을 하는 거고, 이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뭐 유동성이라든가 뭐 밸류에이션 체계 그리고 뭐 시장의 안정성 그리고 뭐 투자자들 뭐 면에서 보면 모든 게 약간 매력적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상장 업체라는 이미지보다는 네. 우리는 코스피 네. 업체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어. 이런 게 뭐 해외에 가서 영업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기에도 조금 더 이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렇군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뭐 코스닥에서 1등 좋은데 조금 이 시장이 좁으니 더 넓은 장가 가서 놀아보겠다. 네. 그래야 몸집도 더 키울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이제 그런 판단이 좀 적용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뱀보다는 용이 낫다라는 판단. 근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피하 주사 제형이 혁신 기술인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좀 불미스러운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특허 관련인데 그렇다면 이런 이슈가 이정 상장에 대한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우려? 이것도 제기가 되더라고요. 저 이게 이제 이 결론이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이제 실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니까 네. 요새 이제 이전 상장 이슈랑 좀 겹쳐서 이 이제 논의가 계속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항암제를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꿔주는 이 기술은 그 알테오젠이 처음 개발한 기술은 아니에요, 사실은. 네. 이 시장에 원래 강자가 있었어요. 그 미국의 할로자임이라는 회사인 건데, 아. 뭐 여기도 이제 엠다제라는 이제 특허 포트폴리오를 네, 보유하고 네, 있었거든요. 같은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머크가 뭐 자기네가 개발하고 있는 항암제 그 키트루다에 알테오젠 기술을 적용을 한 거죠. 이 할로자임이 아니라. 할로자임은
우리 특허를 알테오전과 그 머크가 침해를 했다라고 네. 주장을 하면서 2024년 4월에 미국의 뉴저지 연방 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예. 머크와 알테오젠도 이제 여기에 맞서서 미국 특허청에 할로자임의 특허 무효 심판, 그러니까 할로자임의 특허가 무효다라고 이제 그 심판을 청구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소송으로 맞붙은 상황인 건데 할로자임이 독일에서는 일단 키토르자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게 독일 미넨 지방법원이 이걸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독일에서는 판매가 이제 제동이 걸린 상태인 건데 반대로 미국 특허청에서는 이제 할로자임의 특허에 뭐 기술적 진보라고 보기가 좀 부족하다라고 네. 판단을 해서 이 알테오젠하고 머크가 제기한 무효 심판 절차를 개시한 상태거든요. 요거는 조금 이제 이 알테오젠의 좀 긍정적인 뉴스인 건데 알테오젠은 일단 독일 법원의 이런 판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처분 인용한 거에 대해서 이거는 머크하고 할로자임 간의 법정 분쟁인 거고 네. 다른 유럽 국가에서 판매 금지 가처분이 연쇄적으로 이제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제 하나증권도 이 가처분 승인이 알테오젠에 미치는 영향이 뭐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어요. 근데 그 근거를 보면 이 독일에서의 가처분 신청 인용이 뭐 특허권이 유효하다, 무효하다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특허 침해 여부는 거기서도 이제 별도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거고 이 가처분 신청 인용이 일단 이제 받아들여졌는데 그 뒤에 이제 특허가 유효한지를 이제 따져보는 결과에 따라서 이게 이제 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가처분 신청 인용이 독일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지 미국에서의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거인데다가 네. 뭐 유럽 이외 다른 국가들도 보면 독립적으로 이제 가처분 인용을 다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독일의 사례를 가지고 이제 전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게 근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11월에 유럽 판매 허가를 획득해서 지금 막 매출이 발생을 시작한 단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미 많이 팔려서 매출이 굉장히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른 타격이 크겠지만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전체 매출 기대치, 그러니까 뭐 네네. 이걸로 인한 기대치 중에서 이 법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고 따져보면 키토르다 전체의 한 2%대에 불과하다라는 게 하나증권의 예, 분석이었어요. 예. 만약에 유럽 전체에서 가처분 명령이 내려진다라고 쳐도 올해와 내년 이렇게 추정 매출 합계해서 한 7.7%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게 하나증권의 판단인 건데 이거는 이후에 이제 뭐 특허가 유효하나 무효하냐 요거에 대한 결과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더 궁금한 게 이 코스닥에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코스닥은 알짜들이 저렇게 다 가나? 약간 아쉬워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하필 또 이제 코스닥 시장 최근에 좀 탄력받아서 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막 만년 800선에 머무르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10월 말에 900선 잠깐 넘었고 최근에 924에 넘어서 930점까지 오르면서 이제 천수닥도 눈에 보이네. 고지 네. 바로 고지가 보이네. 이런 기대감이 좀 높았었는데 이렇게 진짜 뭐 시가총액의 뭐 8위 9위도 아니고 1등 완전 형님이 빠져나가면 이거 상승이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이제 당연히 나오죠. 사실 알테오젠이 코스닥에서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알테온이 빠지면 코스닥 시장에 이 한 번에 상당한 시총이 이제 이탈하게 되는 그러네요. 거기 예, 때문에 예. 지수 상승 여력을 좀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좀 있거든요. 근데 뭐 이게 사실 이제 알테오전이 주가가 계속 오를 거냐, 주가가 좀 주춤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코스닥 시총의 방향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코스닥의 이 큰 형님이 좀 빠져나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침체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투자 심리 좀 위축되고 밸류에이션 떨어질 수밖에 없고 좀 활력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뭐 가장 뼈아픈 부분은 이런 부분인 거죠. 과거에도 이제 대형 코스닥 기업들이 코스피를 옮겨간 경우들이 좀 많았잖아요. 여기서 좀 몸집을 키워서 코스닥을 좀 이끌고 갈 만하다 하면 이제 코스피로 이전을 해버리니까 그럼 뭐야? 코스닥은 결국 2군, 네. 2부 리그잖아. 이런 이미지가 굳어지는 게 가장 뼈아픈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가 이제 중요해진 건데, 뭐 이제 최근에 정부가 뭐 모험자본 활성화 대책 검토한다 이런 네, 소식 네. 때문에 지난달부터 코스닥이 오른 게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퇴직연금 같은 뭐 장기 자금이 코스닥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안들, 뭐 성장 펀드, 뭐 모험자본 공급 확대, 그리고 세제 혜택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이제 미국 나스닥처럼 이런 성장 기업을 위한 플랫폼을 키우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정책이긴 한데 네, 네. 뭐 사실 이제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오면 그에 맞게 유동성은 들어오겠죠. 근데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종목 하나가 큰 게 하나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네.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
이게 이 정부의 대책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이제 유동성, 수급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코스닥이 정말 질적으로 이제 한 단계 점프업을 하려면 이 코스닥의 근본적인 퀄리티가 높아져야 되는데 뭐 이 정부 들어서 계속 얘기했던 예를 들어 불공정 거래를 없애는 사실 불공정 거래가 대부분 코스닥 타겟이었던 경우들이 많기 네, 때문에 네. 불공정 이슈들이 좀 많이 해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기업 자체들도 계속 체질 개선을 하고 실적을 높이고 약간 이제 주가를 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그렇죠. 없어지고 네. 자체적인 노력을 좀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유동성만으로는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거고 이런 이제 자체 체질을 좀 강화하는 이런 게 뒷받침이 되어야 코스닥이 오를 수 있는 거지. 그런 면에서 보면 알테오젠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를 계기로 네. 뭔가 이런 이제 좀 자체적으로 뭔가를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근본 문제 이런 부분 좀 잘 해결돼야겠는데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권소연 마케린 센터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번 주 초 뜨거웠던 소식이었죠. HD 현대중공업이 인도에 조선소를 투자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조진 타키오 대표님 모시고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HD 현대중공업이 인도의 조선소 약 3조가량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 초반 거의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 이번 주에 조선 업종의 상승세를 이끌어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 소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조회 공시를 어제자로 했더라고요. 예. 그 조회 공시가 낯선 분들이 계실 테니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그 거래소에서 한국 거래소에서 신문 기사나 아니면 또 증권가에서 여러 가지 떠도는 풍문, 그래서 정확한 이름 풍문 조회 공시입니다. 그 해당 사항이 주가에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은 당사자에게 종목에게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기사가 있었는데 진위 여부를 너네가 밝혀주시오. 왜냐하면 그 진위가 맞다면 기사 사실이라면 주가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투명한 정보를 갖다가 공유하면서 투자자들의 어떤 그 판단을 돕고자 풍문조회 공시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풍문조회 공시에 대해서 거래소가 질의를 하면 질의를 받은 종목은 통상 하루 이내에 거기 답변을 해야 됩니다. 답변을 해야 되는데 어저께 이제 풍문조회 공시에 대해서 HD 그룹이 답변을 했습니다. 뭐라 답변했냐면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요지는 이제 좀 전에 들으신 대로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1조이지만 해당 기사는 3조 원 정도의 인도에다가 울산판 인도를 갖다가 인도판 울산을 갖다가 짓겠다. 그러니까 하나의 조선소뿐만 아니라 조선소를 지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생태계. 당연히 이제 조선 하나만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품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짓겠다. 그래서 인도판 울산을 짓겠다라는 것이 이제 해당 기사의 내용이었고 그 기사는 뭐 조선일보, 매일경제를 비롯한 유수의 언론들은 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거래에서는 매일경제라고 찍었지만 어쨌건 많은 언론사가 다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위 답변을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검토 중이다. 그러면 검토라는 얘기는 맞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회 공시를 했는데 해당 종목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라고 부인하면 틀린 내용이고 기사가 틀렸다는 뜻인 거고 검토 중입니다 하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맞다는 것이니까 그에 따라서 통상 구체적인 수치는 뭐 조율 중이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뭐 지금 화면에도 보고 계시면은 검토 중이고 거기다 뭐라 하느냐 투자 금액 등 간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지만 나중에 1개월 내에 다시 이제 추후 공시하겠다 답변을 했죠. 그렇다면 큰 개요는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HD 그룹이 현대중공업 그룹이었죠. 현대중공업 그룹이 HD 그룹으로 이제 개명을 했는데 HD 그룹이 인도에다가 하나의 조선소를 건설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체 큰 생태계를 건설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뭐 마스가에 이어서 스미가라고도 불리더라고요. 예. 근데 왜 하필 인도 시장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인도는 뭐 지리적으로 보시면 사실 삼면이 바다로 있죠. 그러니까 뭐 한국 한반도, 이탈리아 반도라고 하기에는 반도보다는 너무 큰 규모이기 때문에 좀 대륙의 수준의 큰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인도의 이제 그 인구가 뭐 14억 되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미 중국을 추월해서 세계 최대 인구 강국입니다. 그러면 삼면이 바다인데 정작 인도 모디 총리가 봤을 때는 이 바다를 갖다 활용할 수 있는 자생적인 인도 고유의 조선소가 없다.
이 점 너무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한 2년 전부터 사실은 인도에서 자생적 조선소를 키우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이제 언론에 나왔지만은 이 인도에서 조선업을 키울 것이고 조선업을 키우기 위해서 그 카운터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했으며 심지어 HD그룹을 선택했다는 것은 1년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1년 전에 나왔는데 다시 좀 조용해지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HD그룹이 사실은 열심히 일을 한 거죠. 열심히 일을 해서 인도에 대해 필요한 것을 갖다가 파악을 하고 그 필요한 지역도 인도도 땅덩이 넓으니까 어디에다 먼저 선제에 투자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이번에 이제 해당 지역이 가장 좋다. 왜냐하면 조선소를 건설하려면 바다도 있어야 되지만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수심이 깊어야 됩니다. 수심이 깊으면서 풍랑이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높지 않아야 되고 바다가 상대적으로 좀 평안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전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 지역이 제일 적합하다라고 해서 3조 원 정도 투자하기로 했다라는 것이 이번에 기사의 내용이고 그에 따라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HD그룹이 거래소에서 질의를 하니까 검토 중입니다. 추가로 이제 구체적인 금액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사실은 또 하나의 중요한 먹거리로 한국 조선업의 또 하나의 중요한 먹거리다라는 점에서 HD그룹이 먼저 선점 효과를 누리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뭐 인도가 대규모 투자를 이제 단행하는 이유가 인도에 단행하는 이유가 도크 때문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한국 조선업종의 주가를 보면 한 2년 전부터 그 계속 고난의 행군 시절에 적자에다가 이 회사가 과연 존립할 수 있을 것이냐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뭐 실제로 대우조선해양 뭐 지금 하나오션 바뀌긴 했지만 대우조선해양은 계속 적자 거듭하다가 산업은행으로 채권도 넘어갔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고난의 행군 시절을 겪다가 2년 전부터 사실은 전체적 조선업종의 그 재무제표가 이제 다시 흑자로 반전됐습니다. 첫 번째 동의는 이제 카타르발 대규모 이제 LNG 산업이 발주되면서 HD그룹이 거기다 수혜를 겪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그 대우조선해양도 잇따라 이제 그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이제 선반영하면서 주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HD그룹을 비롯한 HD현대중공업이 많이 올라갔는데, 근데 올라갔는데 결국 카타르에서 그 수주한 LNG선을 갖다가 받기에도 벅차다. 도크가 없으니까 이런 관점이 있었는데 또 다른 2차 훈풍이 어디서 불어왔느냐? 미국에서 불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이맘때, 뭐 작년 11월이란데 그때 이제 그 당선되자마자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국에 미국의 조선업을 키우려고 하니 당신네 나라가 도와주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전화 통화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한국 조선업이 한 번 더 점프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러브콜을 보낸 것은 고마운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카타르에서 발주한 LNG선을 갖다가 건조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도대체 미국에서 요구한 그 온갖 군함이나 특수선과 또 LNG선은 어디서 지을 거냐라는 것이 당연히 의문부호가 찍히죠. 이거를 HD그룹은 어떻게 풀기로 했느냐? 한국에 있는 뭔가 이렇게 지배구조를 갖다가 개편을 하면서 HD현대중공업이 HD미포를 합병하기로 하고 또 하나는 필리핀에 이미 조선소를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베트남에 조선소를 짓기로 하고 이런 가운데 이번에 새로 터진 뉴스가 인도에다가 장기적으로 3조 원을 투자해서 조선소를 짓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도크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했다라고 여러 가지 그 다각도로 나눈 결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미가에 앞서서 마스가가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핵잠수함에 대해서 에이펙 기간에 또 승인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조선이 방산이 이제 신수종 사업이 됐다라고 또 말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에이펙 정상회담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오냐 마냐 뭐 전 세계에 이제 관심이 집중됐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가지고 정말 말 많은 관세협정을 일단락 할 것이냐, 관세협정이 일단락되지 않고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오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행보를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근데 예상대로 와서 그 다음에 관세협정 문항이 다 타결하면서 당시에 이제 한국에 왔던 외신 기자만 3,000명이었다.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그 정도 큰 주목을 받은 이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갑자기 우리가 핵 잠수함을 갖다가 짓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뭐 신라 왕관의 모형도 씌워주고 해서 기분이 좋아서 즉흥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있지만 사실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이 무엇이 있었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가 핵무기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그 시험용으로 발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우리도 그러면 시험용으로 핵무기를 발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 핵무기를 발사했습니다. 핵미사일 발사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으로 넘어오자마자 사실 이재명 대통령 요구에 흔쾌히 받아들이며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40년간 원했던 핵 잠수함을 갖다가 승인해줬습니다. 이거는 무엇이냐? 결국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을 키워야겠다. 한국의 방산 키우겠다는 맥락에서 우리에게 사실 생색도 내면서 다시 속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핵 잠수함을 갖다가 건조해 주는 걸 승인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좀 전에 들으신 대로 한국의 조선업이 LNG를 발명하면서 엄청난 점프업이 되는데 이제는 미국에서 불어온 규모가 뭐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미국에서 불어온 이제 방산, 잠수함, 구축함 이런 것들을 한국이 이제 수주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핵잠 승인 이후에 제가 근데 주가를 봤는데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더라고요. 하나오션도 그렇고 HD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11월 달에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선결 과제가 있다는데 그것 때문일까요? 예, 그렇다 봐야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행정부는 강력하게 사실 태평양을 사유에 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에 핵 잠수함을 주겠다라고 말을 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콕 집어서 핵 잠수함을 하나 필리조선소, 필라델피아에 있는 하나 필리조선소에서 건설하라 얘기했는데 그 하나 필리조선소는 사실 되게 이게 낙후된 조선소이기 때문에 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핵 잠수함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건설하려면은 물론 이제 건설하겠다 하나 오션 입장 건설하겠다 얘기했지만 건설하려면 실제적으로 수십 년이 필요하다. 엄청난 물자를 집어내야 되고 엔지니어를 갖다 거기로 보내야 되고 그 직원들 교육시켜야 되고 이런 난관들이 다 있는데 결국 팩트시트가 나왔을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국 한국에서 건조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일단락이 됐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선결 과제가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미국에 있는 법안 해군의 구축함을 갖다 해군의 군함을 건설하는 것은 미국의 본토에서만 미국의 이제 조선소에서만 건설해야 한다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이 갖다가 개정하거나 한국에 있는 우방국이 건설할 수 있도록 확인시켜주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건설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법안이 이미 2월에 발의가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또 한 번 주가가 점프업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불어온 훈풍을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건 이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미국 법안 통과가 된다면 내년에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점프업할 수 있을지 제일 궁금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로는 일단 우리나라가 미국에 전달하기로 한 1,500억 달러의 상당 부분이 이제 조선업 그 미국 조선업 자생 갱생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당연히 한국에 있는 HD그룹,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이 수혜를 받는다고 여겨져야 되고 그것 말고도 또 중요한 그 재원인데 미국이 자체적으로 앞으로 30년간 미국 해군에다가 그 군함의 구축 건조에 쓰이게 된 예산이 무려 30년간 1조 2천억 달러입니다. 엄청난 규모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30년간 부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70년대 우리나라가 중요하게 이 후중도약 때 우리나라가 중요하게 도약할 수 있는 근간이 뭐였냐면은 70년대 중동에서 불어온 이제 중동 건설 붐이었습니다. 거기서 달러박스 엄청난 달러를 벌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됐었는데 이 사우디에서 불어왔던 건설 붐이 사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시킨 미국에서 생긴 조선업의 역할도 이제 크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조선업은 잠시 쉬어가거나 떨어질 수 있죠. 뭐 저는 내일 주가가 올라간다 장담 못합니다. 하지만 한 달 뒤, 6개월 뒤에는 반드시 이런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한국 조선업이 그 순풍 달라서 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왜? 미국이 계속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는 공화당 정부뿐 아니라 민주당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의회가 다 일치단결에 대한 견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법안의 개정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법안이 개정된다면 주가도 올라갈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생기는 이제 매출과 재무제표에 찍히는 것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번 주 뜨거웠던 스미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스가에 대한 이 추가적인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조우진 타키오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Good afternoon. My colleagues and I remain squarely focused on achieving our dual mandate goals of maximum employment and stable prices for the benefit of the American people. Although important federal government data for the past couple of months have yet to be released, available public and private sector data suggests that the outlook for employment and inflation has not changed.
as much since our meeting in October. Conditions in the labor market appear to be gradually cooling, and inflation remains somewhat elevated. In support of our goals, in light of the balance of risks to employment and inflation,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lower our policy interest rate by a 1/4 percentage point. As a separate matter, we also decided to initiate purchases of shorter-term Treasury secur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maintaining an ample supply of reserves over time, thus supporting effective control of our policy rate. (12월) FOMC 결과가 이미 나왔고 이제는 우리는 전략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FOMC 이슈가 있을 때는 한 새벽 3시에서 4시 눈을 떠야 되죠. 네네네. 왠지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비둘기 아니고 매파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본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면서도 아침부터 지점 세미나를 가면서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 비둘기적인 행동, 그렇지만 매파적인 말, 그리고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어떻게 종합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좀 많았었습니다. 성명서 문구를 본다면 대체로 일반적인 내용과 굉장히 익숙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경기 활동은 완만하다, 완만한 성장이다, 고용은 살짝 둔화되고 있다, 실업률 약간 올랐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익숙한 단어들인데요. 결국은 큰 틀에서 본다면 인플레이션은 살짝 내려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그렇지만 과거의 연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 물가에 좀 방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고용 얘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과 경기 둔화 쪽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복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 한국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못 오르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오늘이 12월 동시만기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 쪽에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면서 그리고 하이닉스가 투자 경고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오늘도 시장에 있는 친구들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심심하다. 이런 표현들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메시지를 전하던가요. 예.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내년 금리 전망인데 매파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것 같아요. 네. 몇 차례 정도 우리가 예상해 보면 좋을지 일단 시장의 시그널과 본부장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예. 일단 세 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점도표 숫자를 좀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위원들의 의견 분포, 그리고 내년에는 또 파월 의장이 또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월 의장의 발언,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점도표 숫자를 본다면 내년에 한두 번 요 정도 예상하는 것이 가장 리즈너블하다,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뒤로는 굉장히 천천히 금리가 움직일 것 같다라는 것이 점도표 상에 나타나 있는 숫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준 위원들의 분포를 보면은 좀 약간 퍼져 있습니다. 네. 0에서 2회까지 의견이 좀 퍼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25bp 인하한 것도 결국은 연준 내에서는 세 분의 반대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물론 한 분은 50bp 인하를 얘기했으니까 제외하더라도 두 분은 동결적으로 표를 던졌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의원들의 의견, 시선들은 분산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월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파월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진 않을 거야. 추가 인하는 가능하지만 시장이 꿈꾸는 장기적으로 금리가 빵빵빵빵 내려가는 그림은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파월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동시장은 더 약해지거나 물가가 예상보다 뭐 빠르게 내려간다면 추가 조정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글쎄요, 저도 내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가 가장 합리적인 의사 판단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자회견 이런 걸 좀 봤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근데 어떤 기자가 어쨌든 의원들의 의견 분포가 이렇게 넓다 보니까 네. 군데군데 다르잖아요. 그러다 이거 괜찮은 거냐고 질문하니까 연준 의장이 괜찮은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건전한 의견, 뭐 이런 교류는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데이터가 좀 깜깜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에서 오는 것도 있잖아.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게 되고. 근데 결국은 그분들이 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있는데요. 이제 내년 1월까지 또 데이터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의견을 내렸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깜깜이 데이터에 따른 불확실성도 이번에 약간 좀 보수적인 그런 인하를 선택하게 된 배경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FOMC 이렇게 직접 봤고 그리고 물론 이제 영상으로 봤지만 그리고 정리하면서 저는 맨데 비둘기의 가면을 좀 쓰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경제에 대한 자신감은 좀 피력을 했어요. 파월 맞아요. 연준의장이. 예. 요건 좀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결국은 미국 경제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관세가 부과가 되면 물가가 올라갈 거고 물가로 인해서 그리고 여태까지 고금리였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은 약간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결국은 리세션 즉 침체는 아니지만 고도 성장도 아니고 그리고 길게 이어지는 정도 중간 정도의 성장을 좀 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1% 후반에서 2% 초반 그 다음에는 2% 초반대로 그려져 있어서 결국은 고금리 여태까지는 금리가 좀 높았기 때문에 성장률이 조금 눌리지만 금리가 서서히 낮아지게 되면 뭐 AI, 뭐 에너지, 뭐 방산, 제조 리쇼어링,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이 버팀목이 되면서 결국은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1.8% 내외인데요.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그 정도의 성장을 유지한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물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물가 헤드라인, 뭐 근원 PCE 모두 내년에는 2% 후반에서 3% 초반대인데 그 다음에 2% 중반대 그리고 2027년, 2028년에는 약간 더 떨어지는 약간 느린 디스인플레이션 경로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뭐 성장은 뭐 느리지만 버티고 있다. 그리고 고용도 뭐 일자리가 실제로는 2만 개 감소했다라고 하지만 실업률이 4% 중반대이니까 완전 고용보다는 살짝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물가도 2에서 3% 수준이지만 2%대로 좀 내려가는 그림들이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미국 경기 나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됐는데 12월 FOMC 결과 때문에 그랬던 것 같진 않습니다. 앵커 브리핑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연준에서 단기적으로 국채 매입하겠다, 그래서 네. 유동성 좀 불어주겠네라고 시장이 연준 파월 의장은 아니라고 선제적인 그거라고 얘기했지만 어제 시장 그렇게 반응하면서 거기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 나오고선 시장은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런 결과적인 그런 데이터만 봤을 때 어느 업종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지 그 전략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결국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게 금리에 민감한 섹터, 민감하지 않은 섹터 이렇게 네네네. 구분을 해서 네. 정리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금리에 민감한 섹터, 뭐 대표적으로는 은행, 뭐 보험과 같은 금융주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결국은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안 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금리 동결로 가면 어떡하지? 아니면 혹여나 금리 인상으로 가면 어떡하지? 이런 중장기적인 불확실성이 없어진 게 일단은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경기 민감, 산업재,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뭐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고요. 그리고 뭐 제조, 국방, AI, 에너지 인프라 이런 것들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리쇼어링, 즉 미국에서 투자하는 리쇼어링이 본격화된다면 상대적으로 이런 섹터들은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빅테크, AI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예.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망한 건 사실이에요. 결국은 빵 금리를 낮춰주면서 이런 네네. 쪽으로 좀 캐펙스 투자를 과감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주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건 좀 약간 기대보다 약간 못 미쳤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밸류에이션에 이런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에는 상당 부분 많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지수적인 측면, 미국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데 종목별로는 좀 약간 편차, 온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좀 해봤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AI 관련해가지고 경제 성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라는 그런 신호들이 나타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마침 또 오라클 실적 매출주 그렇죠. 부진 때문에 11% 시간에서 급락해서 넥스트 시장 어떻게 될지 참 네. 그건 좀 걱정입니다. 네. 그리고서는 이제 금, 비트코인, ETF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또 근거가 될 거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네. 예. 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불확실성을 먹고 사는, 불안감을 먹고 사는 그런 형태의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신중한 인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강세를 유지했고요. 4,200달러 온스당 4,200달러 어떻게 본다면 고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어떻게 본다면 약간 선반영된 게 아닐까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금을 말씀을 드리면 그 파월이 고용 둔화 얘기를 좀 했었고 네네네. 정책적 불확실성을 강조했고 그리고 단기 국채를 매입을 통해서 일종의 미니 QE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골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다가 실질 금리가 뭐 정점을 지나서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특히 뭐 폴란드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을 계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제가 ETF 업계 있지 않습니까? 네. ETF 업계에서는 금 ETF에 돈이 들어오면 실물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여전히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골드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벤트 전부터 연준의 인하, 금리 인하 그리고 규제 완화 기대 그리고 ETF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도 ETF 관련된 수급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미 선반영 됐었어요. 그래서 한번 리바운딩을 크게 하고 어떻게 본다면 일종의 셀온 때문에 좀 가격이 빠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환경이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 인하 그리고 유동성 확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선반영해서 가격이 한번 올랐기 때문에 글쎄요 비트코인은 셀온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압박을 하고 있고 시장 참여자들도 혼란스러운 거 원하지 않고 그래서 연준에서 옛다 이번 한 번에는 좀 인하를 한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12월 FOMC인데 네. 어쨌든 내년에도 한 차례 정도는 예상을 하고 뭐 두 차례 뭐 크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결국 지수에 투자를 해야 될까 네. 이런 또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도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결국은 만약에 내년에 미국이 한 번 했을 때 또는 하지 않았을 때 또는 네. 두 번 했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시나리오별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리고 인하가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급격한 인하보다는 천천히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가장 겁내는 거 꼬리 위험. 야 이러다가 금리 인하 안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니면 동결 또는 야 옆 나라 유럽 봤더니 금리 인상하던데 그러면 어떡해? 네, 완전. 예, 이런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일단은 주식시장 쪽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뭐 미국 지수를 바라볼 때 단순히 AI가 좋아 또는 빅테크가 좋아라는 관점보다도 미국 경기의 장기적인 성장 그리고 미국 경기의 이익 모멘텀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요. 뭐니 해도 경제 성장률을 높여놨고 미국에 그렇기 때문에 대표 지수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전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고민되는 게 밸류에이션입니다. 우리가 방송 전에도 가격. 밸류에이션 얘기를 좀 했던 네네네, 것처럼 네. 이미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상황이니까 지수는 글쎄요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높은 뭐 오라클도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진 AI, 뭐 방산, 에너지 이런 쪽으로는 글쎄요 종목별 편차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서 결국은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대표 지수 중심으로 가되 뭐 일부 개별 종목으로 분산하는 대표 지수가 메인이고 일부 종목 분산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올 한 해가 10여일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연초를 잘 대비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ETF 투자자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자, 네. 일단 저는 2026년을 한국과 미국은 좀 따로따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을 되돌아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뻔했거든요. 조방원, 네. 그리고 골드, 반도체, 지주회사 이런 쪽으로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테마들, 이런 섹터들이 유지가 될까라는 고민들이 많은데 일단은 뭐 조방원 같은 경우에는 뭐니 해도 수치,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섹터니까 내년에도 조방원 중심의 상승세는 어느 정도 유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니 해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배당에 대한 매력 이런 것들이 높아진 시점이니까 금융, 지주사 중심으로 가져가는 건 맞다. 대신에 테마 쪽에서는 어떤 새로운 테마가 떠오를까 이런 것들도 고민이긴 하지만 역시 그 성장 펀드라든지 성장 펀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바이오 쪽에서 한번
10월에 기회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으로 눈을 돌린다면 역시 AI는 믿을만 합니다. 네. 그래서 AI 중심의 성장, AI 버블론 나올 때마다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AI 중심 전략으로 가되 뭐니 해도 가장 부족한 것은 전력 인프라이기 때문에 전력과 인프라, SMR 이런 쪽으로 좀 더 치중하는 그런 매매 전략, ETF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진짜 내년 제약바이오에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네, 맞아요. 정말 그런 거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뭐 그런 쪽으로 네. ETF를 좀 준비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그래요?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쪽으로 좀 굳히기 네.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12월 FOMC 쭉 분석해드리면서 투자 전략 살펴드렸습니다.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차 전지 배터리 관련 전략을 이분과 함께 세우셔야죠. 윤석정 경제평론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평론가님 오늘 이후에 배터리 산업 강화를 위한 정책 움직임 이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EV 어떤 둔화, 북미 지역에서 IRA 보조금이 종료되면서 EV 시장 자체가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제가 계속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네. 좀 있더라고요. 근데 유럽에서는 사실 EV의 어떤 그 가속화 이게 훨씬 더 탄력을 받는 느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맞아요. 예. 그에 더해서 사실 EU에서는 전기차와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산업적 측면에서. 왜 그러냐면 거기 뭐 유럽의 제조업이라고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제조업이 있지만 지금 그래도 온전하게 남아 있는 거. 그다음에 글로벌하게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는 네. 자동차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의 그 패권을 갖다가 유럽이 쥐고 있었는데 사실 전기차로 어떤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지금 유럽의 패권이 약간 좀 흔들리고 있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연합 차원에서는 사실 어떻게든지 지금 뭐 가령 뭐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이라든지 이런 데랑 좀 격차가 벌어져 있는 전기차라든지 어떤 배터리 생태계의 복원을 위해서 네. 굉장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계획들은 궁극적으로 그 한국 전기차라든지 K배터리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내용을 갖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예, 예, 예.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우선 몇 면을 좀 살펴주세요. 네네. 네. 일단 그 EU는 일단 배터리 어떤 산업 강화를 위한 정책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유럽 연합 내에서도 사실은 배터리 산업을 갖다가 발전시키기 위해서 애를 안 쓴 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벌써 반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버스에다가 실제로 탑재를 해가지고 실제로 버스들이 돌아다니고 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큰 화재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위험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유럽 영내에는 그러니까 유럽산 배터리의 어떤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노스볼트 같은 경우도 거의 파산 상황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이제 배터리 제조 기반을 갖다가 이제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조금 형식으로 투자 및 운영 비용을 모두 지원하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삼성 SDI가 얼마 전에 헝가리에 그 증설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천억 원의 어떤 보조금을 받은 것도 같은 시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배터리 원자재 채굴 정제 용량 확보. 그러니까 원자재까지도 채굴하고 그 정제 용량도 확보를 하겠다. 그다음에 배터리 소재 부품의 이윤의 생산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를 하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내에서 소재 및 부품을 갖다가 50% 정도를 갖다가 그 생산하겠다라는 거고요. 심지어는 사실은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비율을 갖다가 한 70%까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뭐 셀팩 제조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세제 혜택, 그다음에 배터리 재활용 및 순환 경제까지도 강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뭐 그 유럽 연합 내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갖다가 확대하는 걸 갖다가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겠다. 근데 이거 굉장히 우리의 배터리 업체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화가 되더라도 이걸 재활용하기가 쉽죠.
근데 LFP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거의 땅에 묻어야 돼요. 현재 기술로는. 예,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폐배터리 재활용이라든지 배터리 탄소 발자국 기준들이 강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K배터리의 우호적인 환경이 뭐 지속될 수밖에는 사실 없는 거고요. 동시에 이제 뭐 이건 우리나라도 하고 중국도 하고 미국도 하고 다 하고 있는 거지만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이제 돈을 9억 2천만 유로 정도를 갖다 투입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후에 연구미 혁신 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을 통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는 건데 이제 포스트 이온 지금의 어떤 이온 배터리의 차세대 그러니까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고체 전해질이라든지 아니면 소듐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금속황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그 굉장히 어떤 투자를 갖다가 보조를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거고 더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환경 제조 공정 예. 거기에 재활용 및 재사용 기술까지도 확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이제 배터리 생태계는 그 강화를 위해서 이런 전략들을 갖다가 취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기차 보급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네네. 정책적인 그런 부분도 이제 밀어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어떤 뒷받침되는 제주들이 있었을까요? 이게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몇 번 정도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 눈에 띄는 건 이제 사회적 리스 프로그램의 도입이에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뭐냐면은 서민층은 전기차를 타고 싶어도 못 차잖아요. 선급금 막 이런 것도 아무래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줘야 되고 비싸니까, 예. 할부금 내야 되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없애고 그냥 그 저소득층들한테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 그냥 빌려주는 거야. 선급금 없이 한 달에 100유로에서 한 200유로 정도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만 원에서 한 34만 원 정도 되죠. 그러면 부담이 좀 그러면은 크네요. 부담이 훨씬 줄죠. 네. 이게 사실 프랑스에서 먼저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한 효과를 거뒀었어요. 네, 네. 근데 이걸 갖다가 독일,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네렉스 삼국이라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에서도 이 제도를 차용을 해가지고 이 사회적 리스크 프로그램을 갖다가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유럽 연합 차원에서는 이렇게 사회적 리스크 프로그램을 갖다가 그 채택하는 국가들한테 사회 기후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금에서 이제 일부 보조를 해주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촉진을 시키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 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여러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개별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필요한 차량을 갖다 구매하거나 리스를 할 때는 가속 상각을 허용해 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감가상각 기간이 보통 한 5년 정도 되잖아요. 일단 자산을 사면은. 근데 이 기간을 2년 정도로 확 줄여주는 거예요. 그럼 비용이 확 늘어나겠죠. 그럼 네. 법인세를 덜 내겠죠. 이걸 가속상각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각종 세제 혜택을 줍니다. 가령 뭐 취득세라든지 도로세라든지 이거는 훨씬 좋은 환경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거에 한장 더 나가서 기업이 차량을 구매할 때 몇 %까지 그러니까 27년까지는 75%까지는 전기차라든지 친환경차를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하는 거예요. 법으로 아예. 법으로 아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올해 말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2030년까지는 100%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유럽의 자동차 시장은 가계가 40%, 기업용 차량이 60%예요. 기업용 차량 비중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기업용 차량이 이런 어떤 의무화 정책으로 해서 가속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기차의 확산 속도는 그야말로 엄청날 거라고 일단은 예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무리 봐도 그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 의무적으로 그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전기차를 갖다 구매하는 법안들이 올해 말까지는 거의 완성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전기차가 확산해도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전 인프라가 이제 확충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그냐면은 5억 7천만 유로를 갖다 투자를 해서 이게 텐티라고 있어요. 텐티라고 이게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유럽 연합 내 도로망 그러니까 범유럽 운송 네트워크라는 저기 지금 도로망들이 촘촘하게 깔려 있죠. 이게 지금 텐티라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이쪽에 이제 어떤 이쪽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이쪽에 이제 물류 거점이라든지 아니면 핵심 도로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충전소를 갖다가 만드는데 우리가 이 충전소 확충 계획에서 눈에 그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될 거는 기존처럼 그러니까 소형 전기차라든지 소형 상용차 위주의 그 충전소도 만들어요. 60km마다 매 60km마다 이걸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그 중요 물류 거점이라든지 뭐 항만, 철도, 공항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상용차를 위한 고출력 충전소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트럭, 대형 트럭이라든지 버스 이런 쪽에 어떤 그 충전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궁극적으로는 기존에는 이제 전기차 전환이 주로 승용차라든지 소형 상용차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졌는데 이걸 갖다가 트럭이라든지 대형 버스까지도 확산을 시키겠다, 상용까지.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들어보니까 정말 전기차가 도로에 많이 다닐 수 있게끔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좀 밀어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네네네. 듭니다. 네. 이렇게 밀어주게 되면 성장세 이런 게 좀 따라올 텐데 네네네. 그런 데이터가 좀 잘 나와 있나요? 그렇죠. 예. 올해 이제 10월 달까지 통계를 갖다가 이제 그림이 나올지 모르지만 통계를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24년도까지 이게 295만 대거든요. 예. 근데 이게 25년도에는 375만 대 확 늘었죠. 26년도에는 451만 대고요. 여기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월별 이게 성장률이에요. 25년부터 확 높아지기 시작하죠. 네네네. 지금 30%가 넘고 있습니다. YOY 증가율로 네. 놓고 보게 되면. 그만큼 유럽의 전기차 확산은 빨라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10월까지 순수 BEV, 이거는 지금 375만 대는 BEV랑 PHEV를 갖다가 합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10월 달까지 누계를 보게 되면은 순수 전기차는 한 202만 대 정도 팔렸고요. 이게 YOY로 보면 26.2%를 증가한 거고요. PHEV가 한 103만 5천 대 정도 됩니다. YOY로 한 32.9% 증가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전기차 전환 어떤 가속화 정책에 의해서 내년은 더 이 증가율이 성장률이 가팔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한테도 좋은 뉴스거리가 아닐까 네네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여기 잘 팔면 되니까 네. 이 시장에서.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근데 일부에서는 그렇죠. 유럽 내에서 K배터리가 지금 중국산한테 계속 밀리고 있다. 뭐 이런 뉴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서 봐야 된다는 거는 전기차 시장의 확산도 확산이지만은 역내 조달, 우선 역내 생산 정책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네.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그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유럽 내 역내 생산의 어떤 원가 자체를 갖다가 70%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럽 역내의 생산 캐파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국가가 어디냐? 75%는 아직은 한국이에요. CATL이 이제 막 뭐 짓기 시작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캐파에서 우리나라한테 밀려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LG 에너지 솔루션 폴란드 공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 삼성 SDI 헝가리 공장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양산을 시작했어요. SKU는 2020년부터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예. 18년하고 20년이니까 우리나라는 업력이 벌써 7년, 5년 이상 넘었죠. 수율을 다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공급망도 더 안비를 했겠죠. 네, 네. 근데 CATL이 시작한 게 언제냐? 독일에 2022년부터 양산을 시작했어요. 그건 17기가와트 되고 헝가리에 짓고 있는 100기가와트. 유럽에서 제일 큰 공장은 내년 초에 완공을 해요. 그럼 뭐예요? 주잖아요. 이 확실히. 후발 주자고 이게 수율을 잡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사실은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강점을 가질 수밖에는 사실은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수율 잡는 것도 잡는 거지만은 지금 가령 CATL이 그 헝가리 공장을 갖다 완비해서 양산을 시작한다고 합시다. 그럼 양극재 어디서 받을 거예요? 기존에 같은 경우는 그 중국의 롬바이라는 데서 받았는데 네. 중국에서 양극재를 실어올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역내의 공급망을 갖다가 완비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걸린다는 얘기고 이런 거는 역내에 이제 공급망을 갖다가 완비를 해야 되니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한국에 이미 들어가 있는 소재 업체들 가령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런 쪽에 양극재를 갖다가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럽의 역내 생산이 강조되는 거는 한국의 K배터리, 그다음에 거기 역내에 들어가 있는 소재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 유럽 시장의 네네네. 그런 훈풍을 우리가 좀 잘 가져다 수 있는 환경적인 토대에 대해서 분석을 들으니까 2차 전지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투자를 하시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됩니다. 네. 오늘 금요일에 K배터리에 대해서 분석해 주셨는데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윤석정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